결국 이 시기에 내게 활기를 되찾아준 건 문학이었다.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가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돌아보는 곳마다 죽음의 그늘이 너무 짙어서 모든 행동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를 짓누르던 근심이 사라지고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것 같던 불안감의 바다가 갈라지던 순간을 기억한다. 여느 때처럼 나는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고 아침을 먹은 다음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에 대한 응답이 떠올랐다. 그건 내가 오래전 학부 시절 배웠던 사뮤엘 베케트의 구절이기도 했다. 그래도 계속 나아갈 거야. 나는 침대에서 나와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 그래도 계속 나아갈 거야.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수술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왜냐고? 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나니까.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45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 사장님, 쿠키님, 차차님과 함께 책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벌써 딱 만 1년 됐더라고요. 와. 방송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지만 정말 가장 큰 거는 이렇게 꾸준히 같이 할 사람들이 곁에 있구나라는 게 정말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말해놓고 나니까 되게 입에 발린 소리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진심이에요. 네. 먼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죽음 하면 어떤 생각 말고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감정? 감정이 느껴지죠.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일단 저는 죽음하면 슬픔이 제일 크게 다가오거든요. 슬픔. 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맞아. 회피. 회피. 두려움. 두려움. 근데 우리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생각이 들더라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빠가 그 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을 때 저희 아빠는 되게 긍정적이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유쾌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수술실 들어가실 때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나이가 되게 많이 드신 아빠가. 그래서 왜 우냐고 금방 이렇게 나오실 텐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 생각이 난다고.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그때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죽음이라는 것에 맞닥뜨렸을 때는 진짜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청소년기에 이제 죽음을 많이 마주했으니까 많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에 마주를 했으니까 그때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그 순간 떠나보는 사람도 그 관계를 끊고 홀로 남게 되고 그리고 가는 사람도 이제 오롯이 홀로 가야 되는 거라서 되게 고독하고 그 외로운 감정이 이제 밀려오면서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쓸쓸함과 외로움 그런 게 되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어때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어렵잖아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이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될 때인데요. 차차님이 소개해 주신 책 내용을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책 숨결이 바람될 때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의사 폴 칼라니티가 갑작스럽게 폐암을 선고받게 되고 결국 그가 36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는 과정이 담긴 투병기이자 회고록입니다. 폴은 인도인 이민자 부부에게서 태어나 본래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죽음과 생명을 둘러싼 철학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과학과 의학의 역사 및 철학 과정을 이수한 뒤 예일 의과대학원에 진학해서 의사가 됩니다. 혹독한 레지던트 생활을 견뎌온 폴은 연구 업적과 의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여러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게 되고 레지던트 생활이 끝난 이후에는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가 약속되어 있었죠.
그동안의 노력이 이제야 좀 보상을 받겠구나 싶은 순간 폴은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고 곧 폐암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동안 의사가 되기 위해 의사가 되어 오랜 삶을 살아온 그가 하루아침에 환자, 그것도 예후를 장담할 수 없는 위중한 폐암 환자가 된 것이죠. 폴은 약물치료, 화학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해 폐암과 싸우고 깊은 고민 끝에 내과 의사인 아내와 자녀를 갖기로 결정하고 KD라는 예쁜 딸도 얻게 됩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부는 나는 아주 건강하게 시작했다라는 제목으로 폴이 태어나 어떤 유년기를 보냈는지, 어떤 수련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었는지, 의사로서 생명을 대하는 그의 태도 등이 회고의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죽음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그가 폐암 선고를 받고 암 환자로서 보냈던 그의 투병기가 상세히 그리고 담담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의 부인인 루시가 폴의 마지막을 기록한 에필로그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삶이란 무엇일까? 또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끝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등등 정말 많은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되는 깊은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을 청소년들, 또 의사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과 같이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폴 칼라니티라는 36의 젊은 의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런 과정들, 본인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을 정리해 나가고,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책? 저는 읽으면서 이제 항상 저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의 이 자신의 죽음을 이제 그래도 정리를 해 나가잖아요. 근데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 책에서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나 뭐 이런 게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물론 그게 뭐 완벽히 다 정리된다 이게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의 끝을 짐작하고 그걸 마무리해가는 것도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저는 이 책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방송 들어보니까 항아님은 에세이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에세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를 읽으면 누구나 내가 만약에 폴이라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루시라면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에세이류 중에 여러 종류의 에세이류가 있는데 저는 뭐뭐 해라류의 에세이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예. 근데 이거는 좀 자전적 소설 같은 느낌의 에세이라서 더 편안하고, 그리고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사실 소설은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라는 게 좀 마음을 편하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서 더 몰입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제목 봤을 때 뭔가 자연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자연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문학적인 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막상 내용을 봤을 때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제목이 정말 이 내용을 되게 잘 담고 있구나. 맞아요.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역시 죽음은 힘들고 어렵구나. 헤어지는 거 잘하세요? 이별 너무 힘들죠. 반드시 죽음이 아니더라도. 그쵸.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였죠? 있을 것 같아. 사람마다. 특히 아이들이 그런 헤어짐을 정말 견뎌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죽음은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이제 없다. 그 사람의 숨결을 느낄 때, 그 사람의 체온을 느낄 때 그 사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 이거를. 근데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거든요.
이게 제목이 가 정말 와닿죠. 이게 이미 이 숨결이 바람이 근데 불현듯 어느 바람 어떻게 봄바람이 불 때 어떤 바람결에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 속에 그 사람의 그 원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 갑자기 원자로 가는 거예요. 원래 문법하신 분들이 이과적 성향이 굉장히 감동에 푹 빠져 있었는데 원자로 가다니요. 아니 변명을 하자면 그것도 되게 감동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상옥 맞아요. 교수님이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 세상의 모든 원자들이 찰나의 순간에 어떤 우연한 계기로 생명체가 되었다가 다시 우주의 원자로 돌아가는 것으로 스스로 그거를 이렇게 수용하신 경험담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물리학자분이.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와닿고 저도 같은 얘기 다른 버전이네요. 그래서 숨결, 바람 얘기, 원자 얘기.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버전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저도 찬찬님처럼 그 자체가 되게 감동적이다. 네. 원자라고 다 차가운 건 아니다. 네, 맞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누가 읽어도 책을 덮을 때는 마음이 많이 경건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어렵고 막막한 문제지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 소설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폴이 원래 처음에 폐암 걸렸는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인턴 생활을 하는 걸로 돌아가잖아요. 레지던트로. 네. 그래서 레지던트로 돌아갔는데 그때 되게 놀랐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쵸. 그렇게 몸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이럴 때 건강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은 자기 일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그런 과정을 사실 마쳤잖아요. 그 네. 폐암을 겪으면서. 네. 그래서 우리라면 과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까? 치료를 받으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자신에게 삶이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일에 약간 허무감 같은 걸 느끼면서 그런 걸 다 놓고 삶에서 중요한 게 뭐였을까 이러면서 약간 치료에 전념하고 주변 관계에 좀 더 몰입하고 이렇게 되는 게 보통 뭐 저를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플 때 취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폴은 그러지 않고 선택을 했죠. 자신이 원래 하던 그 레지던트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 치료받으면서.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그 삶을 의미 있게 살려면 의사라는 직업을 계속 했어야 되는 것 같아.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보통 아파서 일을 그만두는 이유는 이때까지 너무 고생 많았는데 어차피 아프니까 그래 이참에 좀 그만두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폴한테는 직업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 좀 약간 감동 파괴로 얘기하자면 감동 파괴다. 폴이 이렇게 너무 또 무리하게 본업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예우가 안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에 전념해서 치료하면서 내가 몸을 돌보면 1년 정도를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일로 돌아가서 일과 치료를 병행하면 한 3, 4개월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와, 진짜 어렵네요. 나의 수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게 약간 아까로 다시 조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처음에 인문학에서 시작을 해서 의사로까지 자신의 미래의 그 길을 스스로 이렇게 헤집어서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차님께서 이 사람한테 의사라는 것은 직업으로서의 의사.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이거 해야지. 이런 느낌의 의사가 아니라 약간 정체성적 자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의사라는 직업이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방법은 이걸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3개월 더 사는 게 이 사람한테는 더 의미가 적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람하고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제 직업을 제가 열심히 탐구를 하고 탐색을 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상황이 다른 점은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어서 이제 그 가정과 육아에 할애할 시간과 직업에 사용해야 할 시간의 분배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직업적인 것 때문에 이제 아이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아쉬운 사람이라서 남은 시간을 물론 저희 직업도 저의 정체성적 목표가 담겨 있는 직업이지만 그 시간을 좀 더 아이랑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 장이나 그 필드가 다른 거죠, 저희가. 근데 책 속에서 보면 폴도 3개월이 남았다면 가족과 함께 하고 싶고 1년이 남았다면 책을 쓸 것이고 만약에 10년 정도가 남았다면 의사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각자 처해 있는 상황도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 어느 정도의 기한이 있느냐 그런 것도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되게 하나 좋은 깨달음을 얻었던 게 만약에 내가 살 날이 6개월밖에 없다고 하면 딱 나 뭘 해야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당장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와. 어떤 그쵸. 게 떠오르셨어요? 그게 바로 버킷리스트잖아요. 아, 그렇구나. 제가 몰랐군요. 이때까지.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정말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느낌? 어떤 거가 떠오르셨어요? 궁금해요. 아직은 생각 안 해봤어요. 저 책을 쓸 것 같고요. 저도 폴처럼. 그 다음에 저는 유튜브 브이로그 같은 거를 할 것 같아요. 저 지금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실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 차차님의 브이로그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또 말만 얘기하면 실행하다. 아까 그 쿠키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하나 큰 줄기가 자신의 길을 선택해 나가는 그 과정이 아주 길게 나와요. 그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폴이 의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 고민들, 그게 지금의 직업에 총체적으로 녹아 있잖아요. 자신의 고민이. 처음에 되게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뇌의 규칙을 가장 명쾌하게 제시하는 건 신경과학이다. 그리고 정신적인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는 문학 혹은 철학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인데 육체와 정신을 가르는 것처럼 뇌와 정신 이런 식으로. 근데 이후에 이제 생물학이나 도덕이나 문학, 철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막 이루어지면서 죽음의 순간들을 마주치고 치료 이후에 이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이 사람이 뇌의 어떤 그런 질병과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정체성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런 이분법이 무너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이라는 것이 결코 떨어질 수 없고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폴이 깨달으면서 그런 의학을 공부하는 지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한편은 되게 부러웠어요. 맞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 줄거리에서도 그 의사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그래서 같이 읽고 싶다고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에서 의대에 진학하는 사람 중에 과연 몇 % 정도나 이런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고 의사가 되려고 할까. 그래서 나중에 저번 홈페이지에서 생뚱맞은 데 읽을 예정이긴 하지만 이게 이 사람이 이전에 쌓아온 그 인문학적 소양들이 여기에서의 자신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그쵸. 중지가 되어준 것 같아요. 아까 그 폴이 자신의 이렇게 삶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영한다라는 표현을 쿠키님이 쓰셨는데 자유롭게 그거 되게 중요한데 폴이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다고 나와요. 그 주어진 정말 많은 시간 속에서. 근데 확실히 주어진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게임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주어져야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아이들이 시간이 진짜 없어요.
엄마 아빠보다 더 바쁜 맞아요. 학생은 곧 부재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시간을 준다는 거 뭐죠? 무작정적인 시간? 그런 시간을 준다는 건 진짜 많이 필요하구나. 저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방구석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은 요즘은 거의 없어요.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때 보니까 10-10이라고 해가지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수학을 하더라고요. 이럴 수가. 그럼 점심과 저녁은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학원에서 이제 도시락 배달을 해가지고 먹고. 아이고. 그러니까 되게 학생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바빠요. 네, 그게 이제 또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던데, 이제 저도 이제 학부형에 진입을 해서, 네, 우리는 너무 기능형 인간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를 투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막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기능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사회생활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뒤처진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흔들려서 무너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게 맞아요. 되고, 이제 세파에 흔들려서 이렇게 세파가 이렇게 휘몰아치더라도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은 안 흔들리는데, 이제 자기 중심성을 만들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 흔들려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물론 이제 여유 시간이 생겨서 아이가 스스로 그 책을 찾아 읽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중심성이라는 것을 저는 이게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이 책에서 조금 느꼈거든요. 네, 그거를 전반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 사회,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뭐 관계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교육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뇌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제거하면 내 정신 연령이 한 10살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손상이 불가피해서 뇌에. 근데 일부만 제거하고 덮어요. 재발 가능성을 남겨둔 채. 그러면 지금의 정신 연령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재발 위험이 있고 그 생존 가능성도 좀 낮아지겠죠.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전자를 선택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가족이에요, 그러면. 그건 너무 다른 문제인 것 그쵸. 같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남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게 돼요. 보호자로서.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린 분명히 이런 순간들이 계속 오고 사실 이거는 저의 친구의 이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친구와 부모님의 이야기. 자식이라면 또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폴이 고민하잖아요. 환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엄성을 지켜주고 싶어요. 자식이어도요. 자식이어도 너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인간 그 자체로 살아가게 해주고 싶어요. 저도 여기 굉장히 공감하고 남편이나 자식이거나 하면은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관계는 조금 다르겠다 싶은 부분은 부모님이요. 오히려 네, 부모님을 대상으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 근데 부모님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나한테 위안이 되기 때문에 더 오래 계시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 선택은 본인만이 할 수 있겠죠. 본인의 삶이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괴롭고 본인의 선택을 주변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한 그 육체와 정신이나 정체성의 문제는 결국 하나의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또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핵심적인.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 동태 막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서 에타 막 이런 데 들어서 보는데 에타 보는 사람 많잖아요.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끼리 돌려보는 그 캡처해 놓은 글들 중에 내가 병원에 있는데 너무 애쓰지 마 이런 캡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댓글에 맞아 나도 이 생각 맨날 하면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달리거든요. 네. 그게 참 이 책과 함께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은 끝까지 성실하셨고 그리고 자기 열심히 사셨잖아요. 자기 삶을 계속해서 향해 나갔죠. 근데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우리가 너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면서 살아온 경험들이 그 청소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은 사실은 너무 애쓰지마가 그 자기가 좋아서 애썼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고 애쓰는 게 있으면 사실은 그게 무의미하거나 허무하지 않을 조금 덜 할 수 있죠. 훨씬. 근데 저는 폴 보면서 물론 자기가 좋아서 그런 의사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애쓴 것도 있지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명예, 재산, 앞으로의 그런 안락한 것도 삶, 중요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좀 내려놔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폴이.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폴이 과연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 100세 할머니가 우리나라 할머니인데 뭐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뭘 제일 후회하시냐? 그랬더니 나는 웃음을 한 번에 많이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나중에 많이 웃으려고 작정을 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 매일매일 웃는 게 제일 좋더라. 너네는 항상 재미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뭐 다른 게 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재미있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웃음을 아끼지 않고 그게 바로 그 의미가 아닐까? 삶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정말 생각이 좋은 들었어요. 이야기 같아요. 약간 효도하는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맨날 우리 이 다음에 커서 뭐 돈 많이 벌면 이런 효도할게요. 엄마 뭐 유럽 여행 보내드릴게요. 이러는데 또 그런 효도라는 거를 어딜 보내드리고 맞아요. 뭘 사드리고 뭘 해드려야지 효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걸 준비하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뭐 아침에 전화 한 통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소소하지만 효도잖아요. 근데 부모님들도 마음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꾸 나에게 그런 걸 바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만 하고 이 녀석은 뭐 어디 여행 한번 안 보내주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한쪽에서 마음만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네요. 이제 뭐든지 밸런스군요. 맞아요. 책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폴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 죽음과 삶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의사로서 죽음을 맞닥뜨리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던 폴이었잖아요. 근데 자신의 죽음을 마주쳤을 때 환자로서의 폴은 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이제 뭐 물론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아까 쿠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심이 많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신의 길을 선택해 나가지만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게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졌는데 그 통계에 대한 통계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게 좀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의사였어도 환자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보여줘서 제가 잠깐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폴이 이제 서술한 부분이에요. 의사가 환자에게 구체적인 예우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럴 수 없어서만은 아니다. 환자가 도저히 불가능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가령 130세까지 살고 싶어 하거나 심하지 않은 피부 반점 때문에 곧 죽을 거라 생각한다면 의사는 그런 환자의 기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거나 혹은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건 의사가 숨기는 과학 지식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찾아야 하는 실존적 진정성이다. 통계를 지나치게 파고드는 건 소금물로 갈증을 해결하는 것과 같다. 이 부분에 보면은 폴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계속 의사에게 질문하는 환자들을 마주쳤을 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예전에 제가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 이 암에 걸려서 생존 가능성이 95%라는데 뭐 저의 경우는 어떤가요? 뭐 이렇게 되게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레지던트 선생님이셨는데 저한테 통계는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걸리면 100%고 본인이 그걸 낳으면 그냥 0%고 이렇다. 그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확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폴이 폐암에 걸렸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계속 그 곡선, 맞아요. 그 생존 곡선을 설명해 주길 원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거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모든 면들, 그런 마음들, 이거를 되게 인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와닿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폴의 인간적인 면을 또 이어서 제가 본 부분은 원래 기독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기독교에 맞아요. 관심을 가지잖아요. 종교에 그쵸?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거에 기대고 싶어 할 때가 있구나. 전 이 두 가지가 다 자신에게 남은 희망들을 찾으려는 걸로 보여서 저희 가족도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 있을 때는 정말 신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신을 찾는다는 게 뭐 정신없이 찾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뭐 묻거나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린 자녀가 눈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신을 찾는 그 느낌은 어쨌든 희망을 어떻게든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어하는 심정도 있을 것 같고 그 곡선을 계속 물어보는 것도 본인도 알죠.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걸리면 100이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잡고 그래도 싶은 거죠. 내가 네. 괜찮을 확률이 얼만큼인지 요걸 찾아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인간적으로 보였고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폴이 의사 선생님으로 있을 때는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했다가 환자로 갔을 때 가장 감정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중심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자신의 맞아요. 실존적 진정성 맞아요. 그것을 찾아 나가죠. 결국에는 죽음까지. 그래서 그런 죽음을 대하는 본인의 모습, 태도 이런 거는 정말 울림을 크게 주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그 폴의 아내 루시인데요. 물론 이제 폴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루시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시의 태도도 또 루시의 모습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은 이 부부가 살아가기로 선택하면서 아이를 가지기로 하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놀라운 부분이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루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지. 저는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냥 그 삶을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데까지 같이 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걸 그냥 그대로 지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지던트를 유지하느냐 아니냐는 말렸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더 쉬게 하고 싶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간병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의 삶은 둘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전 좀 더 이성적이라서 다크다크해졌어요. 다크다크. 정말 사랑하지만 뒷일도 생각하고 나의 부모도 생각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좀 마음 아프실 수도 있고. 반대하시겠죠. 왜냐하면 남은 인생을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실 테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것도 또 답은 없어요. 네. 그냥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저는 근데 루시가 대단하다. 그 모든 과정을 그거는, 네. 옆에서 같이 겪고 아이를 낳고 또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는 모든 과정이 정말 대단하다. 그 173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딸을 낳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고통을 피하는 것만이 삶은 아니다. 그러니까 루시가 만약에 혼자 딸을 키워야 된다면 당연히 고통이 있겠죠. 근데 그런 고통을 회피하는 것만이 삶은 아니고 삶에는 더 많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저 예전에 읽었던 그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소설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내가 이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좋은 이유가 계속 이런 생각들을 내가 만약에 폴이라면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우리 모두 각자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계획된 우연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내가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열심히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히 뭐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게 되고 또 우연히 책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거창하게 계획하지 않더라도 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나를 그 길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뭔가 있겠죠.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좋아하는 말 중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우린 행복하다 이런 말을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희 생각이 많았지만 이제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를 읽고 책을 마무리 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253쪽인데요. 이 부분은 그 부인 루시가 폴이 죽고 나서 쓴 부분이에요. 암 진단이라는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예전에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폴의 육체적인 생존과 우리의 감정적인 생존을 위해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깊은 사랑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 우리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결혼 생활을 지키는 비결은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는 거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역으로 말하자면 불치병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인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평소에 배우자가 불치병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지 못할까? 안 걸렸으니까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좀 반성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평소에 하지 못할까? 이런 와, 저 진짜 너무 근데 말씀이시네요. 근데 막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잘해주기엔 좀 쉽진 않네요.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저도 좀 반성하면서 이 부분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좀 그냥 불치병까지는 아니어도 맞아요.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만으로도 좋은 것 같긴 해요. 그 상대방을 하나도 안 안쓰러운데 어떡해요?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네. 저는 이 부분이 폴이 그 생각한 모든 것이 되게 잘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 각자는 커다란 그림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의사가 한 조각, 환자가 다른 조각, 기술자가 세 번째, 경제학자가 네 번째, 진주를 캐는 잠수부가 다섯 번째, 알코올 중독자가 여섯 번째, 유선 방송 기사가 일곱 번째, 목양업자가 여덟 번째, 인도의 거지가 아홉 번째, 목사가 열 번째 조각을 보는 것이다. 인류의 지식은 한 사람 안에 담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맺는 관계와 세상과 맺는 관계에서 생성되며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궁극적인 진리는 이 모든 지식 위 어딘가에 있다. 이 부분이요. 제가 되게 생뚱맞은 데를 찝어왔는데 뭔가 맥락이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읽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어느 부분이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됐는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날 밤 어머니는 침대에 홀로 누워 흐느껴 울었다. 빈약한 학교 제도가 자식들의 앞날을 가로막을까봐 걱정한 어머니는 어딘가에서 입시용 도서 목록을 구해왔다. 대학에서 생리학 공부를 하다가 23살에 결혼하고 낯선 나라에서 3명의 자식을 키우느라 어머니 자신도 그 목록에 있는 책을 다 읽지 못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어떻게든 다 읽히려 했다. 나는 어머니의 강요로 10살 때 1984를 읽었는데 책에 나오는 성의 장면에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지만 언어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키울 수 있었다. 우리 형제는 추천 도서들을 체계적으로 읽어나가면서 무수한 작품들과 작가들을 만났다. 몽테크리스토 백작, 에드거 앨런 포, 로빈슨 크루소, 아이반호, 니콜라이 고골, 모이칸족의 최후, 찰스 디킨스, 마크 트웨인, 제인 오스틴, 빌리 버드. 12살이 되면서 나는 목록에서 직접 책을 골라 읽기 시작했고 형이 대학에서 읽었다며 군주론, 돈키호테, 캉디드, 아서왕의 죽음, 베오울프, 헨리 데이비드 소로, 장 폴 사르트르, 알베르 까미의 작품을 보내주었다. 그중 몇몇 작품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멋진 신세계를 읽으면서 나는 도덕 철학의 기초를 쌓았고 그 책을 대학 입학 논술 주제로 삼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햄릿은 내게 사춘기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었다. 수줍어하는 애인들에게를 비롯한 낭만시들은 나와 내 친구들이 고등학교 시절 이런저런 즐겁고 자잘한 사고를 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네,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부모이자 국어교사 입장에서 읽었는데 우리가 좋아해요. 네, 우리 나름대로 아이들의 그 독서 한계선을 그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리고 아까 그 맥락에서 모든 지식은 어딘가에 있다 하는 부분과도 맞아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 네.
48쪽에 보면 책은 잘 다듬어진 렌즈처럼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라는 이제 고백적 서술이 있어요. 너무 좋죠. 쿠키님이 읽어주신 부분이 저도 너무 좋았고, 정말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이 아이를 가르쳐야겠다라는 결심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아이가 성장하는 거는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들이지 정말 좁은 엄마나 아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겼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서 나로부터 좀 떨어져서 시간을 줘야 이 아이가 크겠구나. 네, 그 생각을 진짜 정말 많이 했던 저는. 네, 여담이지만 시간을 줬더니 유튜브만 자꾸. 그거는 약속하기로. 약속하고 지키는 법도 배워야죠. 절제력도 네.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어서 네, 너무 좋았고요. 저는 우리가 자신의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만 살아가면서 더 많이 겪는 게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곁을 지키고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들이 훨씬 횟수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의 크기는 서로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건 역시 매우 너무 힘든 일이어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93쪽에 보면 내가 아는 건 그리고 물론 당신도 잘 알겠지만 당신의 삶이 이제 이미 변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기나긴 싸움이 될 거예요. 남편분도 잘 들으세요. 서로를 위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줘야겠지만 필요한 때에는 꼭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이런 큰 병을 만나면 가족은 하나로 똘똘 뭉치거나 분열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서로를 위해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해요. 아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침대 곁에서 밤을 새우거나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가족의 병을 마주했을 때 굉장히 격한 감정이 몰려오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순간적으로 쏟아부으면 그게 오랫동안의 싸움으로 이어지긴 굉장히 어렵고 분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가족들끼리. 아픈 가족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의 어떠해야 하는가도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112쪽에 보면은 폴이 뇌를 다쳐서 머리를 깎고 누워있는 사랑하는 이의 주변에 모인 가족들을 보면서 한 생각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과거를 본다. 그동안 쌓아온 추억, 새삼 느껴지는 사랑의 감정, 이 모든 것을 그들 앞에 놓인 몸이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들이닥칠 미래를 본다. 외과 수술로 목에 뚫을 구멍을 통해 연결된 호흡 보조기, 복부의 냉 구멍으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투명한 액체, 장기간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과 불완전한 회복, 때로는 환자가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부분은 왜 읽어드렸냐면 주변 사람들은 계속 과거의 사람으로서 그를 인지하고 있지만 아픈 그 순간부터 아까 말했듯이 정체성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환자도 주변인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한 책이어가지고 좋았던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죽음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 혹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일지라도 우리의 선택 영역 안에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은 거기까지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 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들린 밀러의 키르케라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사사는 유튜브와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소식 알리고 소통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갈림길에 감사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